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8년째 겸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항수 교수라고 하고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입문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최초의 순간이면은 98년 정도니까 조금 올드스쿨입니다. 올드스쿨이고 약간 고인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들어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축적량은 좀 되겠지만 사실 뭐 그것이 뭐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는 아직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가 뭐 저도 이제 호랭이 TV의 아주 열렬한 구독자로서 그 어떤 여기에 어떤 그런 뭐 텐던시, 약간 흐름이나 경향 같은 것들은 대충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만약에 흐름을 본다 그러면 약간 전선이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전선이 확대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한강벨트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있던 이제 고점을 갖다 돌파하는 어떤 그런 갱신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들 사실은 제가 이 얘기에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고향 같은 곳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초중고를 제가 다 나온 데가 은평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네. 그럼 은평구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모임 가면 은평구에 가서 이제 거기 뭐 응안갈비 골목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옛날에 그 유명한 아니면 서부병원 사거리라든가 신사동 고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모이거든요. 그럼 모이면 이제 맨날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야, 요즘에 야 지금 뭐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뭐 강동 뭐 동작 그다음에 뭐 광진, 성동, 용산, 마포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올랐대. 그래서 뭐 서울의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을 그쪽에서 다 견인하고 있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너네는 어떠냐 그러면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야 너도 좀 알잖아. 너 우리 동네 얼마나 살기 좋아. 공기 맑지. 그다음에 시장 가깝지. 앞에 뭐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 뭐 없는 거 없지. 뭐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인신도 좋지. 그러면서 끝에 말이 집값이 안 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뭐 은평구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금관구, 그러니까 노도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까지 약간 좀 매기가 좀 있어지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몇 번 이제 목도한 건데 안양의 동안구라든가 이런 데들도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고점을 경신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과천이나 분당 원래 유명한 데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성남시의 분당이 아닌 성남시가 있잖아요. 중원구라든가 중원구.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그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광명이랄지 남양주랄지 이런 지역들까지 뭔가 전선이 좀 계속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은 말 그대로 뭐 소위 말하는 슈퍼 울트라 초양극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점점 양극화가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뭐 책에서 가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풍선 효과들이 조금씩은 계속 전이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현재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는 이유?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기승전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변수가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쨌든 확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좀 다중채무자거든요. 예. 뭐 엄청나게 여러 군데 대출을 많이 빌렸는데 최근에 좀 기분이 좋아진 게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내는 대출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이다. 근데 지금은 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30만 원 이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 줄어드는 7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뭐 김밥을 몇 줄을 살 거며 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내가 실제로 더 노동하거나 노동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대출이 막혀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일부 대출이 가능한 한도까지 대출을 빌리거나 아니면 내가 현찰이 있을 때 이것이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실제로 가격이 밑에가 하방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살려고 하는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뭐 수요 이렇게 얘기하고 매수 심리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심리에 대해서는 책은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심리를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 무엇인가에 선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궁금하고 그러니까 점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심리는 사실은 상당 부분 후행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앞단에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라든지 또 다른 요소들이 있나요? 또? 뭐 금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공급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계속 어딘가에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죠. 당장에 입주하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전체 가격 상승의 어떤 그런 정도를 1에서 1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3분 동선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부동산 가격이 현재 3까지 와 있으니까 10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그건 아니고 네.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돼서 서민들도 집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팩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제가 보면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2번 내고 또 이제 규제 낼 기세이고. 그렇죠? 추석 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아무튼 계속 뭐가 나올 것으로 지금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뭐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 네. 87년에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이제 국민이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데 직선제 개헌이 88년에 개헌이 되고 그 88년 이후에 지금까지 9명의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빠르게 이제 열거를 해드리면 9명이 처음에 이제 어부지리로 됐던 노태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또 약간 뭐 3당 야합이라고 얘기했던 YS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진보 정권이었던 DJ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현재 이재명 대통령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9명의 대통령들이 모두 다 부동산에 관련된 대책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명도 시장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규제의 강화가 됐던 완화가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 흘러가는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1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값은 정부의 규제로 죽어있는 집값이 다시 어느 정도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앙등하는 집값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규제가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정말 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면제라는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선생님 그 양도세 면제 나왔던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올드스쿨이니까 기억나는데 네. 역대 그 9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했던 대통령이 혹시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역대로요? 역대. 역대? 9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지선다까지는 풀어봤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일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게요. 구지선다 한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게 문재인이 제일 셌어. 문재인은 9명 중에 2등. 지금 1등을 찾는 거거든요. 문재인 탈락했으니까 팔지선다로 줄었어요. 노무현. 노무현 3등. 노무현 3등이. 예, 1등이 안 나왔습니다. 노태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얘기를 하면 노태우 때 얼마나 미친 정책이 나왔었냐면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한 2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노태우 때 2.5배가 올랐어요. 노태우 때 근데 올랐던 거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집권했던 시기가 1988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2년 전에 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치르기 위해선 뭔가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가 희한했던 게 전 세계적인 유례 없는 3조 호황이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자릿수 나왔을 때요. 자산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당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정부는요. 그 정부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일인데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는 극단적인 정책을 썼던 게 제일 기억나는 게 토지초과 이득세라고 해서 토초세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2천만 원짜리 공시가격을
인 그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성격이 뭐였냐면 선산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워 계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마 평택 쪽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땅을 갖고 있던 분이 서울시에 그 당시 약간 공무원을 하셨던 그 공무원이, 공직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종손이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워 계시는 무덤이니까 자기가 사용 수익하거나 팔 수도 없는 땅인데 어쨌든 자기 명의로 돼 있었대요. 근데 그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섰대요. 그러면서 3년 만에 공시 가격이 2천만에서 2억 2천이 됐대요. 근데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는 세금 납부 고지서가 2달 안에 내라고 딱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1억을 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 나는 사실은 이 땅이 2천만 원짜리가 2억 2천이 되든 3억이 되든 팔 수도 없고 여기서 내가 뭘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또 뭐야? 이득이라는 게 팔아야 내야 되잖아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초과 이득세는 1994년도에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퍼펙트하게 위헌 판결 받아요. 역사에 대한 그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가 뭐냐면 땅 면적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0평 이상의 토지 거래를 수반하는 모든 토지 거래는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지금의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레벨이 달라요. 급이. 허가예요, 허가? 허가. 그러면 200평이 토지 거래 수반되려면 빌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8채짜리 3동 정도 지금 한 200평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짓는 거, 오피스텔 짓는 거 전혀 안 돼요. 시행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이거야, 아예. 그래서 그 당시 200평짜리 이하 땅이 훨씬 인기가 좋았대요. 비싸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떤 더 작은 거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9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당시 그거를 위반했던 당시 차관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르신이 됐죠. 근데 제가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4가지 없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차관님, 차관보지만 차관님이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님들은. 그래서 차관님, 아니 그때 당시 우리 차관님이 직접 그걸 갖다가 이제 딜링을 하시고 또 만드시고 직접 기한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에 정말 위배되는 그런 이상한 거를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뭐런 줄 아세요? 자기도 위헌될 줄 알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던.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또 더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공급 부족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집값 오르면. 그러니까 200만 개를 쏟아붓겠다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지금 1기 신도시 아닙니까? 네네. 예. 그렇게 했고 그럼 반대로요. 우랭님.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했던 대통령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노태우 탈락했으니까 이제 팔찌선다로 줄였어요. 일단 문재인도 아니고요. 네. MB, 규제를 완화. 박근혜 정부 때. MB 박근혜. 박근혜가 2등, MB가 3등, 1등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또 전혀 다르네요. 또. 전혀 다르죠. 네. 1등은 DJ였습니다. DJ. 네. DJ가 취임한 날이 1998년 1월 18일이래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올드스쿨이니까. 그래서 98년 1월 18일 날 취임을 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되게 추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빈들을 다 초대해서 실제로 취임식을 하고 방탄유리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네. 청와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DJ가 평생 소원이 대통령이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열심히 잘해보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청와대 딱 앉아보니까 98년이면 언제입니까? IMF죠. 그러니까 1월 18일이 취임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20일 전에 당시 YS 정권의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부총리가 미셸 캉드 씨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서 딱 20일 만에 딱 청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했더니 나라의 곳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라는 데가 LG화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LG화학을 만약에 내가 키워줘서 뭔가 규제 완화를 한다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딸린 임직원 해봤자 그 당시에 10만 명, 15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임직원들의 이제 가족들하고 그 밑에 또 하청업체들이 있어. 1차 벤더, 2차 벤더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가 키워주고 핵심 전략 산업을 키워주는 것이 생각보다 모든 국민의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산업 중에서도 가장 플레이어가 많고 미치는 영향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면 무조건 그건 건설 산업이에요. 건설 산업이 플레이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시직,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직이신데 어느 날 현장에 있어서 가서 그래도 일당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일당 받으신 거 가지고 또 가서 이제 집에 가다가 고기 좀 한 근 사서 이제 국도 끓여 드시고 구워 먹고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은 산업이 건설업인데 DJ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실제로 건설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양도세 인하하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 이어가는데 네.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영구 면제했어요. 5년 한시도 아니고요. 영구 면제. 영구.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제 완화. 근데 그때 누구냐? 진보의 소위 말하는 가장 중심이라고 얘기한 DJ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시장 전문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540만 명 있을 거예요. 그죠? 됐다 많다. 예.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 한 548만 6,828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소위 말하는 어떤 경향성이 되게 제가 보기엔 이상하게 갈라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미래를 예측하는데 진보는 규제를 하고 보수는 완화한다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떨 땐 맞는데 많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규제를 했던 것은 그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고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완화했던 거는 집값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니까 DJ 때 규제 완화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잠실에 있는 왜 잠실 엘스라든가 엘리트 뭐 이런 단지가 옛날에 잠실주공 저층 5층짜리였던 잠실주공 1, 2, 3, 4 단지였거든요. DJ 때 인허가가 됐는데요. 그때는 용적률도 엄청나게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3종 일반 주거지 현재 250%잖아요. 그때는 뭐 기부채납 비율이 아니라 기부채납 없어도 그냥 용적률 해준 거야. 왜? 많이 지어서 빨리 건설업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하고 그래서 돈도 좀 벌어서 돈도 쓰고 해서 경제 성장률도 올리고 뭔가 부채 상환도 하고 외환 보유고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달러도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러다가 집값이 빠르게 IMF를 졸업을 하게 되고 꽤 경기가 DJ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됐나 봐요. 근데 그때 그로부터 딱 3년 뒤에 인허가를 했던 단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지금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반포 자이가 있어요. 걔네가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단지였는데 걔를 할 때 보니까 잠실의 4대 단지들을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시잖아요. 단지의 동강 규모가 되게 쪼밀해요. 규제 완화 시절에 DJ 때 그러니까 인허가가 됐기 때문인데 몇 년 지나서 이제 반포 쪽을 이제 인허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여기 너무 쪼물하게 지어서 이제는 이제 또 이제 가격도 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약간 규제를 좀 완화했던 걸 좀 걷어들여 해서 보시면 지금 보면 반포자이하고 레미안 퍼스티지가 잠실 지구보다 훨씬 더 동강 가격이 넓어요. 그래서 그 DJ 때 후반부에는 좀 이렇게 적당한 규제를 강화했었죠. 규제를 했었다고. 네,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유동성을 확대한 게 바로 뒤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에서 또 가격이 득달같이 오른 현상이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또 노무현 정부는 이제 대신인데 노무현 정부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규제하는 건요. 정부는 어쩔 수 없어요. 오르면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내에 어떤 진영이 어떻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생각지도 하기도 싫고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인식에 어떻게 문제가 있었냐면 투기 세력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역대 후레이님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한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투기꾼은 본 적은 있어도 투기 세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기 세력은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한 300억짜리 400억짜리 건드려가지고 뭐 한 돈 좀 모아서 몇십억짜리 몇십억 모아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 자전거래도 하면서 뭔가 이제 세력이 들어온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러기에는 너무 볼륨이 크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 같은 걸 갖다가 투기 세력이 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도 솔직히 말하면 투기꾼은 있으니까 그럼 투기꾼을 잡는 어떤 뭔가 세무조사를 하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투기 세력 때문에 뭔가 이런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뭔가 제도를 바꾸고 거대한 뭐를 만들어서 뭔가 이걸 뭐 바로잡겠다 하는 거는 애당초 이거 안 되는 게임이에요. 집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을 약간 증오의 프레임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건 아니고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할 만한 리스펙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뭔가 이렇게 어떤 식이든 과하게 뭔가에 대한 것들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올곧게 그냥 가두는 것도 별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약간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공시가격, 공정가격 비율도 조금 약간 이제 완화해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 길진 않았죠. 중간에 탈락을 했으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어져 왔던 집값 상승이 계속됐다면 윤석열 정권도 틀림없이 규제를 하는 정권이었을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정부의 성향이 아니라 그냥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는 게 정부이고 집값이 완화되면 그러니까 규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를 풀어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은 진영 논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한다면 뭐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면 네, 이거 띄울까요? 그냥 기승전 금리예요. 보시면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제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데이터를 보시면 95년 5월부터 집계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왼쪽 게 이제 기준금리 99년 5월인데 99년 5월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75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5.0이 됐다가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2000년 한 이제 후반부쯤 되면은 이제 5.25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기준금리가 5.25 정도면 시중금리는 한 8%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한 5년간의 어떤 시간을 거쳐서 5.25였던 게 3.25까지 떨어져요. 저게 한 5년 걸렸어요. 5.25에서 3.25가 되는 순간까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자산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집권 세력이 누구냐? 노무현이었어요. 그래서 규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끝나갈 무렵이 돼가지고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는 반토막 났습니다. 2008년 봄입니다. 2008년 봄에 분당에 있는 52평짜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 시범현대가요. 그 당시 12억 찍었어요. 2008년 봄에. 분양가 89년 분양가가 7,400이었답니다. 7,400짜리가 12억 된 거예요. 걔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또 뭘 맞아버렸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2008년 9월에 리만 사태가 있었으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2012년까지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꺾이기 시작한 게 2012년, 13년, 14년까지 계속 꺾였는데 그 한 6년간의 암흑기 동안에 그 아파트는 반토막이 나요. 그리고 2008년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마아파트가 그때 한 10억 정도까지 갔었는데 음마아파트가 5억 5천까지 빠집니다. 진짜 반토막 났어요. 근데 반토막 왜 났냐? 금리가 급격하게 다시 5.25까지 바로 올랐어요. 그때 정권이 누구였냐? 이명박하고 그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노믹스. 그래도 집 안 사요. 왜? 내가 지금 집을 사면 최소한 하방이 막혀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집을 사는데 혹시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금액이 과연 이게 마지막 밑에 가격일까? 혹시 더 진 바닥이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게 금리가 사실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 빨간색을 보시면 금리 인하 기간이 되게 길어요. 저게 한 6년간 정도 지속이 됐어요. 저때 집권 세력이 문재인. 그러니까 규제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이맘때까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전국 평균 30% 가격이 조정받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금리가 올랐잖아요. 0.50에서 3.50까지 순식간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소위 말해서 상급지 위주로 왜 오르냐? 아직은 꼬리가 짧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는 짧지만. 예. 뭐 한 3분응선인지 5분응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엉뚱하고 너무 루틴하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담백하고 단순한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자산시장을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정부가 대책을 뭘 내놨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도 기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엄청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아니, 교수님 저기 97 대책이 나온 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이제 추석 전에 뭐 다른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약간의 어떤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97 대책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효과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을까? 근데 솔직히 어린 기자였고 솔직히 그리고 그 어린 기자가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얘기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정말 분기탱천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 대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대책이 무슨 야 정책으로 무슨 부동산 시장이 무슨 흐름이 바뀌냐? 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야 그냥 금리야.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뭐 앞으로 100개가 더 나온들 이게 집값이 잡히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어린 친구라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고 사실은 거시적인 변수들이 훨씬 더 큰 요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기자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기사를 송고해야 되는 그 고통, 그 느낌 너도 아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거시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요소가 있어서 뭐 좀 더 뭐 엄청나게 강력한 더 쓴 약이 나와도 내 몸은 이미 내성이 있고
그래서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나오거나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잡힐 수 있다. 뭐냐?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은 공급이 아니다.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입주를 하면 상당히 수요가 희석되는 거 맞다. 근데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 너무 감각이 뛰어나신 게 아까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인하하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절절하게 맞는 얘기인 게 당장에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집이 진짜 없어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 아직까지도 상기 신도시 가보면은 저도 뭐 최근에 상기 신도시 뭐 거의 6개월에 한 두세 번은 무조건 투어 가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떨 때 가면은 이제 거기에,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거기 왜 플랜카드 있었거든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한강물이 혈수가 될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혈수. 예.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어디야, 그 계양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장신도시는 거기가 이제 아라뱃길이 가까우니까 한강물이 혈수가 될 때까지, 왜, 내가 30년 동안 못 하나 못 받게 해놓고서 니네가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 그런 주거 안정이라고 해서 해놓고서 와가지고 말이야 내 땅을 갖다 말이야 지금 말이야 시가가 그래도 막 팔면 100만 원인데 공시가격 30만 원인데 42만 원에 보상을 해간다고? 나 못 나가. 나를 밟고 가. 막 이렇게 써 있다가 이제 좀 이제 무마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플랜카드 다 철거됐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입주가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뭔가 집을 지어줄게 빨리 살지 마시고 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것도 공급 아니에요. 지축 물량.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도 있겠지만 전세를 들어가려면 그 전세를 들어간 전셋집이 있으려면 전세를 내놓는 소유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 소유자는 어디 살았겠어? 자기 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자가 보유, 그 거주하는 집 말고 전세 줄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2주택자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이제 올랐으니까 나도 팔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나이도 들어가.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아니면 교육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저기 멋있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먹고 이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서 뭔가 익절을 하고 싶은데 익절을 해서 뭔가 매물이 쌓이면 어느 정도는 당장에 입주할 물량이 없더라도 실제로 수요자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할 만한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공급의 한 일종인데 그러려면 그런 공급이 나오려면 뭐가 있었냐? 매각하는 코스트가 낮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트라는 게 거래 비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있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코스트는 양도세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그때 경합을 했던 그 시기에도 양 후보 모두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한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진정으로 만약에 집값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안정화시키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내가 실제로 짓지 않아도 늘릴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현재 정부에서는 정권의 이데올로기하고 문제가 매칭이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얘기 해버리면 당장 얘기 나오는 게 부자 감세 얘기 바로 나와버리죠. 왜냐면은 작년 2024년 3월 27일부로 제초안이 일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보면 한 8억 정도 내는 제초안 납부자가 바뀐 그 개정안에 의하면 한 3억대로 줄어요. 많이 줄어요. 꽤 많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거기에 주전공자고 하니까 국회의원회 간에 가서 가끔 특강을 많이 해줬어요. 그 의원들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솔직히 2006년에 해놓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이거 의원님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점잖해. 앞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열심히 적어. 적고, 최 교수님, 몰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이제 국토위가 같은 복도에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의원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그 간사들 모집해가지고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 개정안 만들고 개정안 만들 때 교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다고 나 뭐 가서 무료 봉사하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거 헌법 위헌 아니냐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해놓고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마치 빨리 곱칠 것 같아. 그래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구나. 원래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러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더랬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024년 12월 27일부로 그거를 제초안을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대신 4개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시행은 작년 2024년 3월 27일부로 개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12월 23, 그러니까 2023년 12월 27일이 무슨 날이냐? 직전 국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일 좀 한 거지. 막바지에. 딱 눈치가 딱 그렇게 돼서 이제 개정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 왜 리뉴얼 방안 있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같은 날 그게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제 그 국민들이 낸 세비를 낸 어떤 약간의 어떤 좀 밥값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생략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규제는 뭡니까? 이거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아니 좀 후레이 TV에서도 다른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전문가분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뭐 그냥 규제 지역 확대 아니겠습니까? 뭐 토호제 확대 해가지고 뭐 제가 그냥 대충 안 맞지만 확률로 얘기해 드릴게요. 89.4%의 확률로 토지거래 허가 확대, 마포, 그 다음에 성동, 그 다음에 과천, 분당, 동작, 강동, 그 다음에 이제 11.4%의 확률로 영등포, 뭐 그 다음에 또 한다면은 영등포, 강서, 광진 정도가 아닐까. 약간 0.01%의 확률로 이제 서울을 다 묶는 거. 요거 세죠, 좀 약간 세죠. 네. 근데 질문을 후랭이님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6.27 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전 이거하고 싱크로를 알아요. 너무 기시감이 있어요. 뭐하고 싱크로가 있는 거예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18년 9월 13일 날 있었던 9.13 대책. 요거 되게 셌어요. 근데 그때 후랭이님도 그때 어떻게 뭐 방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네요. 예, 그죠? 오래됐으니까 벌써 2018년이니까 벌써 7년 전 아닙니까? 예. 근데 이때 요즘 이제 어디 굉장히 많은 저명 인사가 돼서 책도 많이 쓰시고 뭐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세다 이거 9.13 조치. 야, 요걸로 잡히겠다 이랬거든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게 뭐 하면 복수인데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5개월도 안 갔어요.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9.13 조치가 나왔을 때도 금리는 인하되고 있었어요. 그럼 못 잡는 거예요. 비슷하다.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6.27 대책 나오고서, 그러니까 2018년 9.13 대책 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때 나왔던 거, 9.13 대책 나왔던 거는 임대사업자 그 혜택 줬던 거 뺏어버렸고, 그 다음에 규제지역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더 강하게 하고, LTV라든가 이런 것들 더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 억제책이니까, 근데 약간 수요 억제책인데 시장의 예상가보다는 약간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맞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4, 5개월 지나면 바로 그냥 실제로요 9.13 대책 나오고요 급격하게 거래량 줄어서요 실제로 원래 직전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물량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안 갔어요. 기껏해야 4개월 반? 이 정도 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또 다시 고고싱 했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그 뒤로 이제 뭐 2019년 엄청 올랐죠. 20년 올랐죠. 21년, 22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서 규제가 통하다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약발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제의 효과가 꽤 장기적으로 효력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규제 말고 뭔가 다른 어떤 거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대한 것들을 지배했던 것들은 역시 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생각이 되게 편해요. 그렇게 아주 일일비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안 쳐다봐도 돼요. 나와? 그래? 한번 보자. 금리?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성장률 보자. 거시가 별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지표로 거시가 움직이지 않네. 그러면 뭐 규제 나오면 뭐 세니까 몇 개월은 가겠지. 하지만 그 뒤부터는 그래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겠지.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 경험 아니면 이런 저 같은 올드스쿨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현재부터 과거 30년치를 다 돌려봤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일치해요. 놀랍게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래서 되게 편하게 시장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시기,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에서 물어봐도 저는 뭐 되게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변수가 금리로만 그럼 봐도 되는 거냐 부동산을?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뒤에?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의 말이 100% 맞습니다. 1000% 옳아요. 근데요, 그 말이 맞아요. 대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집값이나 집값이 하락하거나 오르는데 영향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이 준공 물량이 돼서 입주가 늘어나면 집값을 좀 수요를 희석시켜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거나 아예 입주 물량이 없어서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동네가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일 수도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네일 수도 있으니 그거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아무리 집값이 오를 만한 변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은데 오르겠냐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왔던 2003년 1월 30일 제가 링크를 달아 여기에 이제 이 링크가 이게 밑에 그대로 원문이 있으니까 주택시장과 통화정책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작점인데 사실은 이 스타일의 논문이 그냥 요거가 아니라 이 비슷한 그 논문이나 이런 결과치를 갖고 있는 주장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만들어 가져온 거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논리나 주장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파이썬이나 R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스 같은 소위 말하는 통계 데이터에 넣어서 집값의 가격이라든가 하락이나 상승을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한 10개를 넣었는데 그중에 한 7개는 도저히 유의 수준이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은 아예 쓸 수 없는 데이터니까 빼고 남는 소위 말하는 유의 수준, 보통 이런 논문을 쓰면 유의 수준이 0.001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0번을 똑같은 네가 주장한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했을 때 999번이 네 말이 맞고 한 번이 틀릴 확률인 게 0.001이거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어떤 변수들은 전부 다 0.001짜리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끌어와서 봐도 100%는 아닌데 금리 변수가 가장 커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이 아니면 좀 시청자님들이 보시는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 맞고요. 뭐 공급, 그 다음에 규제책,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도 금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물론 금리가 그렇게 결정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연관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리라는 최종적인 가장 큰 변수를 영향을 다 미치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선행지표인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심리를 확대하게 되고 그 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내리고 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문 기껏해야 사실은 이거 뭐 이들도 이 논문을 썼던 사람들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요.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인용을 한 것뿐이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이 미치면 생각보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규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감정의 기복 같은 거라든가 생각의 기복 같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기분의 그 업앤다운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규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네. 그냥 뭐 규제가 나왔는데 이거 규제는 규제인데 이거 뭐 별 바보 같은 맹꽁이 같은 규제야. 뭐 저러면 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조망을 하는 그런 여유가 좀 생깁니다. 이해 당사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대출이 내가 뭐 50% 받아야 되는데 40%밖에 안 된다든지 그 규제에 당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산 집이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오를까 말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규제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인 한 분 한 분의 어떤 해당 당사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지적한 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실제로 거시적인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내가 의도하는 예상대로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시라면 제3의 제2의 차선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떤 식으로 그거 때문에 실망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차선을 찾아서 어쨌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하시는 게 더 슬기로운
대처 방안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할까요? 말까요? 이것도 질문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강의 나가면. 네,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이제 후랭이님이 하실 것 같은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집이 있는데 나 상급지로 가고 싶어. 갈아타기. 갈아타기. 두 개잖아요. 맞습니다. 무주택자라면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기만 할게요. 5년, 10년은 잘 모르겠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기만 3년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하방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시라면 근데 이제 이렇잖아요. 무주택자신데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시면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혹시라도 청약가점이 높은지를 따져보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상기 신도시 좋잖아요. 위치가. 왜냐하면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인서울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동화면세점 그 뒤에 보면은 그 광화문 교통센터 바로 앞에 한국도로 원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쵸.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돌 이렇게 네. 배꼽처럼 튀어나와 있고 네, 옆에 뒤에 호석처럼 둘러져 있고 보면은 왜 속초까지 몇 킬로, 부산까지 몇 킬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몇 킬로, 런던까지 몇 킬로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20킬로 돌린 게 일기 신도시거든요. 거기서 20킬로 돌린 거예요. 저기 우리 경부나 서해안 고속 타서 가다 보면 거기 서울 기점으로부터 왜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114km 지점 써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출발한 기준점이 서울의 그 기준 원점이 측량 원점이잖아요. 맨날 보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네요. 네, 가보면 지금 비둘기똥 잔뜩 묻어 있고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시설물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20km 돌린 게 북서쪽으로는 거기가 마두역이고 남동쪽으로는 거기가 지금 정자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그 역이 지금 범계역이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그 20km 라인이 걸리는 데가 지금 7호선 상동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린 거야. 노태우 때니까 그냥 딱 거기서 컴파스로 whik 돌렸는데 중간에 산이 있으면 피해가고 산 없는데 평평한데 땅값 싼 그린벨트 수용한 게 일기야, 일기. 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돌렸네. 그러니까 이거 돌렸어. 근데 그것도 이기 신도시는 어떤 줄 아세요? 이기 신도시는 거기에서 30km 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 30km 돌린 데가 파주교화 운정이고 30km 밑으로 돌린 데가 동탄 이지구고 남서쪽으로 돌린 데가 그러니까 시흥 백오 신도시고 그다음에 북동쪽으로 돌린 데가 거기가 남양주 진접 오남 평내 호평이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북쪽으로 돌린 데가 양주 옥정지구고. 그 이제 30km 라인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보면은 뭐 집이 좋든 나쁘든 미안한 얘기지만 이기 신도시는 가면 안 돼. 니마 떠나지 마. 그러면 하다못해 서울로 내려오기 좀 버겁거든. 하다못해 네가 지금 사는 새 집보다는 좀 낡았지만 그래도 일기쯤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니? 너무 북쪽에 사시면 남쪽으로 내려오고 너무 남쪽이면 너무 북쪽으로 오고 너무 서쪽이면 동쪽으로 오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새 아파트 언젠가 다 선아파트 됐을 때 남아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값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동탄에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더 늦기 전에 빨리 분당으로 와라. 교수님 그 헌집인데 어떻게 이거 여기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좋고 거기에 뭐 그다음에 집 안에서 앉아가지고 저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도 있고 호수도 보이고 그다음에 또 밑에 이제 그 주차장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가 되게 뭐 옛날 일기 신도시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두고 봐.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너 여기 지금 되게 잘 나가고 할 때 빨리 팔고 헌집 사. 대신 위치를 위로 옮겨. 정말 강의할 때 얘기 많이 했던 얘기들. 그럼 동탄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여기 살기 좋은데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언제나 존중받아 마땅한 컨셉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다만 내가 나의 자산으로 편입한 내 사용 가치, 내가 편한 곳, 내 가족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 호수가 가깝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전원이 많고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거 충분히 만족스럽고 산다면 오케이. 다만 내가 실거주도 하지만 그것이 단 1%라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라도 생각하는 교환 가치로 생각한다면 위치값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컨셉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제 강의 굉장히 독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어떤 특정 지역, 특정한 어떤 부동산의 종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부드럽게 다듬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거칠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거칠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거칠고 직설적으로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들 생길 텐데 괜찮아요. 그러면 또 괜찮대. 근데 막상 진짜 얘기를 하잖아요. 상처받아요. 왜냐면 종목이나 지역을 얘기할 때마다 막 한 50명 앉아있잖아요. 그럼 한 종목을 하나씩 얘기하다 동공이 확대되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생기기 시작해요. 쟤구나. 쟤가 그거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그렇게 나한테 약조를 한 이상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막 질러서 얘기해버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상기 신도시 모토는 서울의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설정된 거예요.
1, 2, 3기 중에 3기가 제일 좋아요. 가점이 높으면 상기 신도시 청약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상기 신도시 청약 유주택자 물량이 있어요. 위치 좋아요. 그냥 하시고 대신 그거는 청약 가점이 높은 것보다는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였었는데 청약을 84번을 했어요. 근데 84번째에 걸린 거야. 와. 위례가. 분양가 대비 지금 2.5배 올라서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신 청약이라는 게 좋은 게 내가 집값을 갖다가 되게 나눠서 분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3년 정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무주택자시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1세대 1주택자신데 상급지를 가고 싶다 하면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아니 뭐 나 청약해봤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거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팔고 싶어서 팔고 나면 내가 희망하는 준거 집단처럼 생각하는 상급지로 가는데 물론 이걸 팔고 이 판 돈 가지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상급지로 가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라고 보니까 당장 내놔서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계실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그럼 되게 답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고 싶은 걸 빨리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고 싶은 걸 빨리 사려면 내가 팔고 싶은 걸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팔고 싶은 걸 빨리 팔면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이 안 팔려요. 좀 낮춰야 되죠. 낮춰야죠. 근데 그럼 거기서 만약에 내가 9월 달에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7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호가는 한 7억 한 6천 하는데 그럼 한 6천만 원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팔고 나서 보니까 호가가 7억 6천이었고 실거래가는 직접 매매가가 한 7억 정도여서 직접 매매가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뭐 거의 뭐 금매가로 내놔서 결국에 팔았어. 팔았더니 보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7억 3천에 그걸 계약을 해. 그럼 3천만 원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고 좀 한 2달 지나니까 막 8억에 거래가 돼. 짜증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요. 보탤 게 있으면 보태서 상급지로 가서 그러면 거기서 상급지를 가서 빨리 사는 것에 따라서 상승률이 내가 팔고 싶은 걸 갖다가 팔아서 약간 배 아픈 그 금액보다 이 금액이 훨씬 클 거라고요. 그때는 사고 싶은 걸 빨리 최대한 빨리 사는 방식이나 그런 패턴을 취하는 게 소위 말해서 부동산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괜찮다고 보세요? 그럼요. 1기 신도시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는 되니까 무조건 좋아지긴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1기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용적률이요. 생각보다 꽤 많이 찾아먹은 데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사업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아니면은 이제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지분 비율이 좀 다를 거고 용도 지역에 따른 게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이면은 좀 재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건물 면적 대비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 면적 대비해서 대지 지분이 그래도 80% 이상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이 60제곱미터다 그러면 대지 지분은 뭐 한 53이나 54 정도 돼야 사업성이 나올 거고 수도권으로 와버리면은 뭐 만약에 건물 면적이 주건물 면적이 60제곱미터라면 대지 지분이 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40 뭐 초반대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이런 지역들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그 정도 비율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거의 어떤 경우에는 소형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해버리면 소형표 형태를 30평대로 늘리는 형태로 가면은 거의 1:1 재건축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물론 그래도 이제 보람은 있죠. 왜냐면 새 아파트가 됐으니까 인근의 시세보다 걔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니까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했을 때 가장 그 사업성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되려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되는 어떤 그러한 일반 분양이 많아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많으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용적률이 찾아먹은 것이 그렇게 많이 찾아먹지 않아서 일반 분양을 할 정도의 어떤 용적률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집이 되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라인, 네. 마포 성동의 불장이 계속 될까요? 네. 심플합니다. 질문이 똑똑하시면 네. 답변이 짧아요, 항상. 일단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시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30억 뚫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 중에 한 3 정도. 3분 응선 정도. 3분 응선 정도. 다만 제가 이 말씀은 아마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상승의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기울기 있잖아요.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특별하게 10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그런 엄청난 어떤 정말 드물고 드물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유동화성이 엄청나고 소위 말해 헬리콥터먼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돈을 뿌린 느낌으로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인하되는 폭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의 인하폭은 아닐 거니까 상승의 기조가 금리가 다시 오르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유지는 되겠으나 그 상승률의 어떤 폭은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트럼프가 9월 달에 지금 25bp를 내려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로 내려왔잖아요. 네. 처음에 5.50에서 출발했어요. 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2.50까지 돼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200bp 차이가 나다가 지금은 이제 175bp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트럼프가요, 최근에 밝혀졌는데 트럼프의 목표 금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했나? 지가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4.50,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내리기 전이죠. 네. 여기로부터 300bp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이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같거나 조금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 그럴 수도 있죠. 희망사항이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냥 트럼프는 어차피 이제 뻥카맨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저희 칭다오에 가면요, 찌모루 시장이라고요,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 장인 정신으로 만든 가리지날 시장, 루이비통, 샤넬 같은 거 장인 정신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시장인데 거기 가면 이제 상인들 흥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인들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 다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 5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얼마 불러야 돼요? 내려야죠, 이제. 내려야죠. 깎아야죠. 깎아야 된다. 4만 원, 3만 원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협상을 할 때 내가 얘기하는 첫 번째 가격은요, 상대방이 깜짝 놀랄 금액을 던져야 돼요. 2만 원? 2만 원, 2만도 세. 그래요? 네. 5천 원 뭐. 나 같으면 나는 15,000원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사느냐? 25,000원에 사야 되는 게 맞아요. 3만 원이나. 근데 트럼프는 이 섭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시장에 300bp 던지면 적어도 어쨌든 지 머릿속에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bp까지는 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혹시 왜 트럼프가 혹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금리를 내리는 거에 그토록 집착하는 줄 아세요? 엄청 관심이 많아요. 막 연준에 관심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롬 파월한테 계속 연준 의장한테 이 스투피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역사의 반역자 미국을 갖다가 잘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놈이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13명의 연준 위원 중에 지가 바뀌자마자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하는 게 그중에 3명이 임기가 만료였으니까 그 3명을 갖다가 자기네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이번에 그 13년 동안 연준 위원 했던 그 흑인 여성 의원이 계세요. 이 사람이 제일 강성이었거든요.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매파적 성향인데, 이 사람 쫓아내려고 뭔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이 40년 만기 모기지를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0.2%가 낮았나 봐,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비리라고 얘기해서 조용히 쫓아보냈잖아요. 모든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쳐내고 있는 거야.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금리를 어떻게 내리고 싶은데, 트럼프가 금리가 내리고 싶은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혹시 구독자님들도 아마 이거를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분석한 거는 그거야. 트럼프가 금리를 그토록 내리고 싶은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트럼프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정치인 되기 전에 부동산 사업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네. 걔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센트럴파크에 트럼프 월드하고 트럼프 타워를 건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당 분양가가 막 1,200억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베일리 얼마,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개발할 때 모텔촌 몇 개를 갖다 블럭을 갖다 지주 작업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상복합 올렸는데, 끝까지 명도가 안 된 사람이 4집이 있었나 봐요. 그 4집을 한 2집은 3층에 있었고 2집은 4층에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올라가는 계단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그런 애야. 그거 유명해요. 그래요? 수도를 끊어버리고 전기를 끊어버렸어. 그 불법이 아닙니까? 뭐 어쨌든 자기가 검찰에 기소된 게 몇 번인데, 별을 한 번 다는 게 힘들지 2번 3번 다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어차피.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정치 탄압 얘기하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디나 비슷해, 보면은 어디나 다 비슷해. 뭐 이렇게 잡아가려고 그러면 항상 정치 탄압이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정치 탄압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더 더러워 보니까. 근데 얘가 지금 1기는 이미 끝났고 2기잖아요. 네. 지금 1년 지났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두고 뭐 할 것 같아요? 다시
트럼프 월드 주식회사 지금 최대 주주이고 아직도 거기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 일 해야 될 거잖아요. 본업해야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건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코스트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거나 인건비가 낮아지면은 코스트를 아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겠죠. 인건비가 떨어지거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그런 비용들 중에 꽤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 금융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자기 그만두기 전에 내려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고요. 이건 저 깊은 데 있고 중간 정도에 드러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거고 유동성 확대하겠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밑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 개인적인 사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한테 이번에 선거자금 된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 알아요. 누가 됐는데요? 테슬라가 많이 됐죠? 테슬라가 많이 됐어요? 테슬라는 IT입니까? 아니면 제조업입니까? 아, 제조업이라고 봐야 돼요? 제조업이죠. 아, 그래요? IT와 결합된 제조업체잖아요. 아니 로켓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인에서 약간 뭔가 사이드로 붙어있는 그룹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입니까? IT 기업입니까? 제조업체예요. 백석가전 만들고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지만 첨단 제조업일 뿐이지. 첨단 제조.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지금 선거자금을 댄 애들이 누구냐면 로키드 마틴, 보잉,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 선거자금을 많이 냈던 기업이 아니라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NRA예요. 처음 들어봅니다. 전미총기협회. 총기협회. 트럼프가 집권하고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몇 번 터졌어요. 가서 묵념을 하고 추도를 해요. 근데 보통 다른 대통령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인 행위를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원인 행위 규제하려면 당연히 총기에 대한 어떤 규제 확대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애도는 하는데 총기를 갖다 규제하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전형적인 2차 산업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소위 말해서 500조 원을 달라고 하고 관세 15%를 갖다가 인하해주는 조건으로 500조를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500조를 뭘로 쓰냐면 제조업체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 욕심인 게 이미 미국은 제조업 시장에서 이미 탈락된 국가야.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미국이 심각하냐면 자기네가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핵항공모함이 있는데 이걸 수리할 인력이 자기네는 없어. 이미 제조업이 끝났는데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어거지로 지금 뭔가 제조업을 다시 부활하겠다, 위대했던 그 옛날에 미국을 이끌겠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조업이 부활하려면 IT 업종,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뭐 X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요, 뭐 아니 메타라든가 이런 데는 금리가 올라도요, 기술력으로 금리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제조업체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돈을 줬고 자기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롭게 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장 이롭게 해놓고 나가야 되는 가장 핵심 뭐냐? 금리 인하예요. 심지어는 이 금리 인하를 위해선 트럼프가 뭐까지 지금 불사하고 있냐면 작년에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소위 말해서 관세 폭탄을 되게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이제 뭐 인도에다 막 68%, 그다음에 필리핀에다가 64%, 베트남에도 64%, 우리나라한테 28% 때리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데일리에서 그 주관하는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가서 뭐라 했냐면 앵커가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저 주변에 전문가들이 트럼프는 한다는 하는 놈이니까 우리나라 28% 맞으면 어떡해요? 인도가 64% 때리면 어떡해요? 베트남 64% 맞으면은 뭐 사실은 아이폰의 어떤 90%의 부품의 어떤 생산지가 중국인데 중국이 한 70% 때리면 어떡해요? 트럼프는 하는 놈 같은데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맛이 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트럼프는 절대 그렇지 못한다. 왜? 트럼프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밸런스 게임을 해서 금리 인하와 관세 폭탄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트럼프는 틀림없이 관세보단 금리 인하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요걸 하려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하를 못 하니까 그거를 희생시키려면 관세를 희생시킬 거다. 제 그 당시에 그게 아마 2024년 11월 28일자 사실은 제가 했던 얘기들은 다 인터넷에 다 봉인이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절대로 원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때 원한대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욕심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제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실제로 갔고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관세 협상이 대부분 나라들하고 타결이 되긴 했으나 네.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어떤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는 호랭이 TV 유튜브에 계속 봉인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협상은?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예,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달러를 500조를 이제 갖다 바쳐야 되는데 500조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650조 정도 되거든요. IMF 때 250억 달러 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한다고 다 써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주는데 좋은데 문제는 차라리 이 500조를 가지고 관세를 20% 두드러 맞고 이 500조 가지고 우리나라 관세 두드러 맞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싸요. 지금. 그래서 지지분열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냥 25%만 두드러 맞고 500조를 갖다가 돈은 돈대로 내면 이거는 완전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고, 만약에 500조를 안 주고 25%만 그냥 얻어맞으면 그냥 보통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관세를 갖다가 25%에 더 인하를 하고 내는 돈도 좀 줄인다. 그거는 훌륭한 정부고. 근데 그거는 뭐 집권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생각보다 엘리트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무원들은 이제 밑에 그 대학원의 제자들 중에 국토부 공무원들도 있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되게 뛰어나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인데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솔직히, 야, 너는 부동산 정책이, 장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다르게 짜야 돼서 되게 헷갈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자들 중에서 뭐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뭐 그 부의사관도 있을 거잖아요. 그 대학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그래요. 왜 안 헷갈려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앉아있는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캐비넷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예, 오른쪽 캐비넷은 규제 캐비넷, 왼쪽 캐비넷은 규제 완화의 캐비넷이래. 선배들이 다 물려준 거래. 그래서, 이번 장관하고 이번 대통령은, 규제 강화구나.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파란색 파일이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뒤져보고, 끊임없이 규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싱크로로 반복되는 게, 그들은 늘공이고 장관이나 대통령은 임시직인 거야. 결국엔 그런 정책을 실제로 펴는 그 실무자들은 결국에는 그런 늘공들이, 늘 공무원인 분들이고, 결국에는 뭐 그 사람들도 이게 뭐 어떨 때는 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됐다가, 어떤 때는 뭐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됐다가, 어떨 때는 진보 진영의 장관이 왔다가, 어떨 때는 보수 진영의 장관이 왔다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 30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대신 뭐 없니 그러면은 예. 여기 규제 강화 캐비넷. 뭐 없어? 좀 약간 좀 너무 좀 심체인 것. 예, 규제 완화 캐비넷. 그냥 꺼내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뭐. 안 힘들구나. 안 힘들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준비돼 있고. 그것도 앞으로 이제 할 규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후랭이님이 뭐 다음 규제 뭘까요? 근데 그 했는데 너무 예상돼요. 우리 구독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면 딱 4가지야. 규제는 이 4가지 안에 무조건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첫 번째 규제는요, 그냥 첫 번째 1번 금융규제, 2번 조세규제, 3번 도심 내 주택공급, 4번 대규모 주택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고, 대규모 주택공급은 그거는 신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후랭이님이 먼저 힌트 주신 어떤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원래는요, 제가 불러준 금융, 조세, 도심 내 주택 공급, 대규모 공급, 요게 역대 정부들은요, 이 순서대로 이제 시간을 둬서 발표를 했어요. 금융 규제하고 맞고 안 죽으면 조세 때리고, 이거 안 죽으면 도심 내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억제를 하고, 이거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보니까 2번, 3번을 건너뛰고 4번으로 바로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문정부 때 상기 신도시를 세팅을 했던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유는 뭐냐면 2번이 조세 규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왜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언론사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생각했을 거야. 자기가 왜 정치 신인 윤석열한테 왜 졌을까? 그러면 그 캠프에서도 반성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왜 졌냐? 아니, 갑자기 자기는 평생을 정치한 사람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신인한테 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0.8% 차이로. 왜 졌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캠프에서 반성을 했고, 캠프에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졌다라고 뭔가 분석을 마쳤을 거잖아요. 그때 분석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못 잡아서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아마 이거일 거라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더 희소하게 만들고, 오히려 집값만 더 올리고. 아니, 내가 돈이 있고 보금자리 마련하려고 집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범죄이고 죄악이냐. 그거 가지고 너무 세금 때리고 이러지 마라라고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자기는 실용이다. 실용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집권했으면 지금 아직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1년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쉽사리 2번인 조세 정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선 본인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해봤자 결국에 이제 기존에 있던 보유세 관련된 어떤 거기에 따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세율을 약간씩 조금씩 올리는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물론 이제 다른 사이트 채널에도 많이 나오던데 국토보유세 얘기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아예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그 얘기는 국토보유세는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성이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예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종부세가 있는데 국토보유세까지 한다? 그럼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돈 뺏어서 서민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심각한 재산권 침해다 라고 해서 철회를 아예 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철회를 했는데 국토보유세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실망할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 다만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과표라든가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든가 해가지고 조금은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규제제 확대하고 이것도 맞고 안 죽으면 아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모 신드롬이라고 해서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왜 자기 소외 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남들 살 때 내가 지금 여기 편승하지 못하고 가는 말에 같이 올라타지 못하면 난 소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개념이 어디까지 이제 링크가 걸리냐면 벼락거지 얘기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현금만 갖고 있다가 남들 살 때 안 사버리면 남이 이미 매입을 해서 이미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내 현금은 그 오르는 만큼 불어나지 않으면 나는 오히려 내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와 소위 말하는 포모 신드롬, 그러니까 자기 소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역설적으로는 손실 회피 효과까지도 같이 거의 버무려져서 같이 올라타는 것 같아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집값이 오르는 단초가 무엇이냐를 평소에 잘 학습을 하고 보셨다가 안 비쌀 때 사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 단초가 뭡니까? 금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금리는요. 금리가 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산시장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시차가 예, 그래서 요게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시초로부터 이것도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치가 아니라 12에서 15개월 시차가 있다. 아, 이게 딱 나와 있구나, 이게. 네. 연구를 했구나, 이미 여기 있네. 네. 오. 금리를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금리 언제 내렸냐면 작년 10월 달 금통위 때 내렸어요. 3.50에서 그때 25bp 내렸거든요. 거기서 한 12개월 더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식 시장도 주가가 오를 때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먼저는 블루칩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옐로칩 오르고 그 다음에 옐로칩 오른 다음에 스몰캡 같은 것들이 오르고 뭐 자산주, 가치주 이런 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이제 뭐 관리 종목, 투자 유의 종목 같은 잡주들이 오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똑같아요. 오를 때 시초, 그러니까 소위 말하죠 오르는 초창기에는 가장 블루칩들이 올라요. 거기가 어디냐? 강남 3구하고 용산, 마영성 이런 데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예요. 그럼 지금 아직 옐로칩은 올랐냐? 옐로칩은 전혀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분 능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은 무거운 소위 말하는 땅에 고착이 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12에서 15월 걸리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식은 반응 속도가 이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금융지주에 가서 12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증권사에. 근데 가니까 그때 코스피가 2,400이었거든요. 다 풀이 죽어 있어. 수업을 하는데 요즘 증권사도 부동산 수업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담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그 고객,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 그 PB 고객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의 72%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권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부동산 공부를 해요. 요즘 많이 시켜요, 공부를.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11월 달, 지금 11월 뭐 한 중순인데 내년 여름쯤 되면 그러니까 즉 2025년 여름쯤 되면 현재 코스피 2,400, 2,500에서 한 3,400이나 3,300 정도 갈 건데 그때는 좀 표정이 좋아지실 거니까 그 엄동설안을 한 6개월 남았는데 참으시고 그때를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동산 전문가지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가 뭐라니? 난 말이야 평생을 증권맨으로 살았어 마. 네가 마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이었죠. 요즘 문자 많이 와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지금 코스피 3,400 넘었잖아요. 네. 좀 있으면 3,500 뚫을 거고. 터치할까 말까. 뚫을 거고. 그런 거죠. 제가 2022년 4월 19일 날 여의도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에 나가서
그때 2022년 4월이면 혹시 후랭이님 그때 어떤 시기예요? 집값이? 22년 4월이요? 네. 22년 봄. 한창 많이 오를 때예요. 한창 오를 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 힘듭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에 최황수 이름 치고 한 칸 띄고 이데일리 치면 그 화면이랑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언론 주최하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또 이제 블로그라든가 카페 같은 데서 퍼 나르잖아요. 반응. 그럼 이제 그 기사에는 이제 댓글창이 없었고 퍼 나른 거에 이제 댓글창들이 있잖아요. 야, 지금 아직까지 두 달같이 오르는데, 야, 그러면 뭐, 너는 뭐. 근데 실제로는 제가 2016년 봄부터 계속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망설이지 마세요. 갈아타려면 지금 갈아타세요. 되게. 망설이지 마세요. 그랬는데 2022년 4월에 이제는 하지 마세요 했거든요. 되게 이유가 단순했어요. 아까 그 금리 네. 추이 보시잖아요. 네. 2021년 여름부터요. 금리 인상하고 있었어요. 여기쯤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근데 시차가 있냐면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하는데 외상이 나서 손이 베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상처가 아무는 어떤 그런 약을 바르잖아요. 뭐 이렇게 뭐 후시딘 뭐 이런 거 마데카솔 부르는데 이제 최강은 후시딘 겔입니다. 보통 다른 거에 3배 효과가 있대요. 아, 그래요? 5,000원 비싸요. 네, 참고하십시오. 예, 이게 제일 빨리 아물어요. 좋다. 겔. 뭐 안 들어오나 이런 거? 후랭이 TV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당장의 상처나 그리고 이제 밴드 바르면 당장의 아픔이라 이런 게 이제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내과적 질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과적 질환이 있으면 일단은 가서 이제 문진을 받고 이제 의사한테 진찰을 받잖아요. 그럼 진찰을 받아서 처방약을 주잖아요. 그럼 처방약을 받아도 먹자마자 바로 안 나요. 네. 술을 많이 먹어서 위가 빵꾸 났으면 위를 보호하는 뭔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 먹고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꽤 장복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또 추적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금리 정책은요, 내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역설적인데 금리 인하한 이유는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죽어있는 경기가 금리 인하 조금 몇 번 했다고 금방 부양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유동화돼서 소위 말한 시중에 M1, M2 자금이 유동화되는데 어느 정도 통화의 이동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시차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면 12에서 15개월이고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가 소위 말하는 어떤 금리 밸런스를 따르는 금리 이론의 가장 핵심 이론이에요.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도 잘 맞는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왜냐? 이미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경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를 잡아 당긴다 하더라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금리 조금 몇 번 올려도 이게 안 잡아 내려와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동일하게 12에서 10여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걸 또 벽돌 이론? 벽돌을 고무줄로 당기는데 고무줄로 웬만한 힘으로 당겨서는 벽돌이 안 딸려온다. 그런데 더 고무줄을 더 팽팽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당긴다. 즉 금리를 한 번 올리면 안 잡힌다. 2번 올려도 안 잡힌다. 3번, 4번 땡기니까 조금 잡힐랑 말락한다. 6번, 7번 땡기니까 드디어 벽돌이 끌려온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거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것도요.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어떤 금리 변화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정말요. 예외 없이 금리 올리면 다 떨어졌고요. 그럼 이 반대 방향은 뭐겠어요? 금리 내리면 언제나 올랐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저의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저가 부동산 시장에 오래 발담겁다고 그런 어떤 내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꼰대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얘기들이 부동산과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의 3분의 2 이상의 지점에 다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앞에는 뭐 심리가 어떻게 내 행동을 지배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 책입니다. 이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동 12단지 27평 보유 중인데 네. 몬테크하면서 입주까지 버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합 설립 후 주변 새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더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목동 뭐 12단지 27평형을 지금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지금 사가지고 언제 내 영화를 볼 거야? 내 나이가 얼만데. 근데 가끔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전문을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데 저도 동일한 생각인 게 재개발 재건축은 끝을 보는 투자만이 투자는 아니에요. 중간에 내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발생하는 어떤 차익에 대해서 뭐 끝까지 안 가고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투자는 투자니까요. 네. 근데 항상 보면 후랭이 TV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거나 물리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법칙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세상에 성공한 비관론자는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무책임할 정도로 긍정론자예요. 그러니까 그 긍정의 힘이 에너지를 만들고 본인의 자산도 늘어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전문가의 얘기든 아니면은 어떤 수업을 듣든 이렇게 할 때 입을 비죽거리면서 아이 뭐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비판사고적인 훌륭한 애티튜드이나 사실은 결과를 만드는 데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재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분양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성향이 다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나이 들어갔으니까 저 주택수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청산했고 대부분은 이제 비주택으로 다. 수익형으로요? 그렇죠. 연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초창기 시절에는 아파트 가는 게 맞아. 왜냐면 아파트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 코스피 200일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사는데 이 101동 601호를 사는 거랑 102동 701호를 사는 거랑 사실은 균질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단지만 잘 선택하면 단지 잘 선택하고 내가 층을 내가 다르게 선택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상품을 산 거잖아요. 근데 수익형 상품은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가라도 유동인구 동선이 다 다를 것이고 네. 같은 동네에 있는 상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면적이랑 층이랑 분양가라든가 아니면은 또 유동인구의 발걸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주거용 하시고 주거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를 때 사시고 그러면 버시고요. 내릴 때는 오히려 그때는 좀 약간 잠잠하게 좀 때를 기다리시고 하시다가 하는데, 이런 비주거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공부 내용이 더 디테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하시고 내공이 쌓이시면 그쪽으로 열심히 더 공부하셔서 좀 나중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더 나이가 많아지시기 전에 내가 근로하거나 노동하지 않아도 나에게 월급 주는 자산이 있는 거는 대단히 현명한 투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돼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내 뒤에 병풍처럼 내 월급 주는 자산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수익형 자산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정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정크들을 잘 선별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걸러내고 나머지 있는 것들만 잘 선별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 아니면은 또 뭐 거기서 하나 더 추가 뭐 그런 어떤 수익형 자산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토지라든가 이런 쪽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병풍이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뭐 그냥 대충 그러니까 보통 이 전문가의 비율을 얘기하는 분들 책 쓰시고 저자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 분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걸 궁금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저는 그래도 대강은 잘 깎고 다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이 질문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많으시더라고요. 뭐 갖고 있는지. 그래요. 너 집 어디야? 네. 너 뭐 갖고 있어? 어디 살아? 그리고 너 어디 살아? 그리고 또 뭐냐면 야, 됐고, 너 엄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일관되게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여기가 지금 청문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거 다 깔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이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것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금리 플러스 12개월 이론 이런 것들 좀 잘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뷰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요소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남들의 심리, 옆집 아저씨, 그 다음에 옆집 언니, 옆집 형님의 생각들 또
뭔가 정확치 않은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유튜브에 구조수를 올리기 위해서 비사실적인 얘기를 어그로를 끄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좋은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